셜록 홈즈, 주홍색, 영국, 아서 코난 도일. 2부, 성도들의 땅. 제4장, 목숨을 건 탈주. 모르몬교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날 아침, 존 페리어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서 네바다 산맥으로 떠나는 지인을 찾아내 제퍼슨 호프에게 보내는 전가를 부탁했다. 내용은 두 사람이 절박한 위기에 처했으니 얼른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안심이 된 페리어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농장에 돌아온 그는 대문 양쪽 기둥에 각각 말이 한 마리씩 묶여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젊은 사내 둘이 거실을 차지한 광경이었다. 얼굴이 길쭉하고 허연 한 명은 흔들의자에 몸을 뒤로 기댄 채 앉아 두 발을 난로에 올려놓고 있었다. 목이 굵고 난폭해 보이는 데다 살찐 얼굴이 다른 사내는 창문 앞에 서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유명한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다. 페리어가 들어서자 두 사내가 인사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녀석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를 모르실 수도 있겠군요. 이쪽은 드리버 장로의 아들이고 나는 조지프 스탱거슨입니다. 당신과 함께 사막을 건넌 사람이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진정한 종교로 인도하시고자 손을 뻗으셨을 때 말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는 모든 일을 인도하시리니 맷돌은 천천히 돌아도 알갱이는 대단히 곱도다. 다른 녀석이 코먹는 소리로 말했다. 존 페리어는 쌀쌀하게 고개를 숙였다. 찾아온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당신과 따님에게 더 나은 사람일지 댁 따님이 선택하도록 하라는 아버님들의 충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내가 넷뿐인데 드리버 형제는 7이나 되니 내가 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야, 스탠거슨 형제. 문제는 누가 아내가 더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내를 거느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네.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내게 재분소를 넘겨주셨으니 내가 더 부자라고. 다른 사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전망이 더 밝은 쪽은 나라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가죽 공장은 내 것이 된단 말이야. 내가 원래 나이도 위지만 그때가 되면 자네보다 교회에서의 지위도 더 높아진다고. 스탠거슨이 열을 내며 말했다. 아가씨께서 선택하실 일이로군. 전적으로 신부감의 결정에 맡기자고. 젊은 드리버가 술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선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문가에 서 있던 존 페리어는 부하가 치밀었다. 말 채찍으로 두 녀석의 등을 후려 갈기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다. 이봐, 내 딸아이가 부른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자네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는 마침내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젊은 두 모르몬 교도는 깜짝 놀라 페리어를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선택받으려고 경쟁하는 일이 신부감이나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문이 있고 창문도 있지. 어느 쪽을 원하나? 페리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잔뜩 그을린 페리어의 얼굴은 무서웠고 말라빠진 양손은 대단히 위협적이었다. 두 방문자는
벌떡 일어서서 허둥대며 물러섰다. 나이든 농부 페리어는 두 사람을 따라 문으로 다가갔다. 어느 쪽으로 나가고 싶은지 정했으면 알려주시지.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은 선지자와 사인의 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라고. 화가 나 얼굴이 하얘진 스탠거슨이 소리를 질렀다. 무거운 주님의 손이 당신을 내려칠 거야. 그분께서 일어나 벌하실 거라고. 드리버도 고함을 질렀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혼을 내주마. 페리어가 무서운 기세로 외쳤다. 루시가 팔을 잡고 말리지 않았더라면 위층으로 달려가 총을 가져왔을 터였다. 딸에게 팔을 붙잡혀 있는 사이 놈들이 말발굽 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젖비린내 나는 위선자 놈들. 얘야, 저 자식들 가운데 하나와 결혼하느니 죽는 게 나을 거다. 페리어는 이마에 난 땀을 닦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하지만 제퍼슨이 금방 올 거예요. 루시가 힘차게 대답했다. 그래,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올 거야.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되도록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건장하지만 늙은 농부와 그의 양 딸에게 충고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만 할 시기였다. 개척자들이 이곳에 정착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장로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별것 아닌 일로도 그렇게 준엄하게 처벌을 받는다면 반역을 꾀하는 자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페리어는 자신이 쌓은 재산과 사회적 위치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그처럼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들도 어디론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교회에 넘어가고 말았다. 용감한 그였지만 희미한 그림자처럼 엄습해오며 짓누르는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위험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를 악물고 맞서겠지만 이런 식의 불안감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딸아이 앞에서만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숨긴 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분을 늘 잘 아는 루시는 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환히 알았다. 페리어는 자신의 행동을 듣고 영이 뭔가 정갈이나 충고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을 전한 방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작고 네모난 종이가 핀으로 침대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의 가슴께였다. 종이에는 굵은 서체로 마구 흘려 쓴 글이 적혀 있었다. 29일 동안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를 주겠다. 그 다음엔 확실하지 않게 마지막을 마무리한 글귀가 다른 어떤 위협보다 더 두려웠다. 어떻게 방까지 들어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존 페리어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인들은 바깥에서 잤고 문과 창문들은 일일이 손수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이다. 종이 조각을 구겨버리고 딸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그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29일이라 함은 분명히 영이 약속했던 한 달에서 이제 남은 날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다고 한들 이렇게 알 수 없는 힘으로 무장한 적과 어떻게 맞설 수 있겠는가? 핀을 고정한 손으로 심장을 노릴 수도 있었을 터였다. 그랬더라면 그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더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위해 마주 앉았는데 루시가 손으로 위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찬장 한가운데
28이라고 휘갈겨 쓴 글자가 보였다. 불에 타다 남은 나무 막대로 쓴 것이 분명했다. 루시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했지만 페리어는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총을 들고 앉아 밤새 경비를 섰다.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아침이 되자 현관문 바깥쪽에 커다란 글씨로 27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은 남은 날짜를 빼먹지 않고 알려주었다. 마치 아침이면 해가 뜨는 것처럼 틀림이 없었다. 그들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들이 미뤄준 한 달 가운데 얼마가 남았는지 써두었다. 끔찍한 숫자들은 어떤 때는 벽에, 어떤 때는 바닥에 쓰여 있었고 가끔은 그것들이 적힌 조그만 현수막이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나 울타리에 걸쳐져 있던 적도 있었다. 최대한 조심하며 살폈지만 존 페리어는 누가 이런 식의 경고를 보내는 것인지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 숫자들만 보면 그는 미신에 가까운 두려움에 휩싸였다. 불안해진 그는 얼굴이 수척해졌고 마치 사냥꾼을 피해 달아나는 동물처럼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단 하나 남은 희망은 네바다에서 젊은 사냥꾼이 달려오는 일뿐이었다. 20일은 15일로 바뀌고 15일이 10일로 바뀌었지만 떠난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남은 날짜를 가리키는 숫자는 하나씩 줄어들었지만 그가 돌아올 것 같은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큰 길에서 말을 탄 사내가 내달리거나 누군가 앞에서 마차를 끄는 말들에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늙은 농부는 마침내 도움의 손길이 도착했다는 생각에 대문 앞으로 달려나가곤 했다. 결국 5일이 4일로 다시 3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자 그는 용기를 잃은 채 달아나겠다는 희망을 모두 버리고 말았다. 혼자 몸인 데다 주변 산악 지역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빈번히 오가는 큰 길은 엄연하게 감시당하고 있었기에 장로들의 지시 없이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응해도 그를 노리는 공격을 피할 도리는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늙은 농부는 딸아이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다는 결심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홀로 앉아서 눈앞에 닥친 괴로움에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별 방도가 없었다. 그날 아침에 집 건물 벽에 숫자 2가 쓰여 있었으니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정해진 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온갖 막연하고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가득 채웠다. 자신이 사라지고 나면 딸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일까?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낀 그는 머리를 탁자에 묻은 채 흐느꼈다. 뭐지? 정적 속에서 뭔가 조용하게 긁는 소리가 났다. 나지막했지만 밤의 고요함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들렸다. 현관문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페리어는 현관 쪽으로 기어가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한참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니 다시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현관문을 두드리는 게 분명했다. 비밀 재판에서 결정된 살인 명령을 수행하러 한밤에 찾아온 암살자일까? 아니면 유예 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찾아온 저들의 앞잡이일까? 존 페리어는 신경을 뒤흔들고 심장을 서늘하게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샀느니 단박에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앞으로 튀어나가며 빗장을 열고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밖은
모든 게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맑게 갠 밤 하늘에는 별들이 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농부의 눈에 조그만 정원 끄트머리로 울타리와 대문이 보였다. 하지만 정원에도 대문 바깥쪽 큰 길에도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페리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좌우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발 아래를 내려다본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남자가 얼굴을 땅에 박고 누워 팔다리를 보기 흉하게 늘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한 페리어는 벽에 몸을 기대고 고함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처음에는 다쳤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사내는 땅바닥에서 몸부림치며 뱀처럼 재빨리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선 사내는 벌떡 일어서서 문을 닫은 다음 깜짝 놀란 농부에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거친 인상에 단호한 표정을 한 사내는 제퍼슨 호프였다. 이런 세상에, 겁이나 죽을 뻔했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나타난 거야? 존 페리어는 놀라 숨이 막혔다. 먹을 걸 주십시오. 이틀 동안 먹거나 마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프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저녁 때 먹고 남아 차갑게 식은 고기와 빵을 보고 탁자 위로 달려들더니 걸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먹어치웠다. 루시는 잘 견디고 있습니까? 허기를 채운 호프가 물었다. 그래,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루시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잘 되었군요. 사방에서 이 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어온 겁니다. 놈들이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와쇼족 인디언 사냥꾼을 잡을 수야 없겠죠. 존 페리어는 헌신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생각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젊은이의 튼튼한 손을 힘껏 움켜잡았다. 자네가 정말 자랑스럽군. 우리가 겪은 위험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려고 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제대로 보셨군요. 선생님을 존경하긴 합니다만 만일 루시가 여기 있지 않았다면 제 머리를 벌통에 집어넣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절 여기로 부른 건 루시였습니다. 놈들이 루시에게 못된 짓을 하려면 제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겁니다. 젊은 사냥꾼이 대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 오늘 밤에 행동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노새 한 마리와 말 두 필이 독수리 계곡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금으로 2,000달러, 그리고 현금으로 5,000이야. 그 정도면 됩니다. 저도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산을 타고 카슨시티까지 가야만 합니다. 루시를 깨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인들이 별채에서 따로자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페리어가 딸을 깨우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준비하는 사이 제퍼슨 호프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모두 찾아내 작은 꾸러미로 묶었다. 그리고 질그릇 단지를 찾아 물을 채웠다. 산에는 샘이 몇 개 없고 그나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으로 잘 알았다. 미처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페리어가 여행에 대비해 옷을 단단히 갖춰 입은 딸을 데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연인 사이의 인사는 따뜻했지만 짧았다. 1분, 1초가 아까운 데다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즉시 출발해야 합니다. 제퍼스노프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지만 분명히 맞서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현관문과 뒷문은 놈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조심하면 옆으로 난 창문으로 빠져나가 들판을 가로지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길까지만 나가면 말이 기다리는 계곡까지는 2km도 채 안 됩니다. 동이 틀 무렵까지 절반은 갈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잡히면 어떻게 하지? 페리어가 물었다. 호프는 겉옷 앞쪽에 불룩 튀어나온 권총 손잡이를 탁 치며 말했다. 적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두세 놈쯤 데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호프는 섬뜩한 표정으로 웃었다. 집안에 켜두었던 불을 모두 끈 다음 페리어는 창가에 서서 자신이 가꾸었지만 이제 영원히 버리고 떠나려는 농장을 내다보았다. 손해가 너무 커 오래 망설이긴 했지만 딸의 명예와 행복이 먼저라는 생각이 재산을 날리는 슬픔보다 더 컸다. 모든 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바스락거리며 스치는 나무들과 길게 펼쳐진 넓고 적막한 들판이 보였다. 그런 풍경 속에 살기 어린 자들이 잔뜩 숨어 있다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젊은 사냥꾼의 굳은 표정과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면 집으로 스며들면서 그 점만은 확실하게 확인한 것 같았다. 페리어는 금덩이와 현금이 든 가방을, 제퍼슨 호프는 얼마 안 되는 음식물과 물을, 루시는 몇 가지 안 되는 비싼 물건을 챙겨 들었다. 창문을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연 다음 어두운 구름이 지나가면서 그나마 주위가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차례로 빠져나와 작은 정원에 내려섰다. 숨을 죽인 채 바닥을 기어간 세 사람은 울타리에 도착한 다음 옥수수 밭으로 나가는 구멍이 있는 곳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였다. 구멍에 다다르자 호프는 두 사람을 그림자 지는 어두운 곳으로 잡아당겼고 그곳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주위를 살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초원에서 단련된 제퍼슨 호프의 귀는 스라소니처럼 예민했다. 그와 부녀 두 사람이 미처 엎드리기도 전에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침울하게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즉시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다른 소리가 대답했다. 동시에 그들이 빠져나가려고 했던 울타리 구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다시 구슬픈 새울음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듣고 두 번째 사내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내일 자정에 쏙독새가 세 번 울면 만나자고. 책임자인 듯한 첫 번째 사내가 말했다. 잘 알았습니다. 드리버 형제에게도 전할까요? 상대방 사내가 대답했다. 그렇게 전달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하고. 9에서 7. 7에서 5. 상대방 사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서로 말한 것은 암호인 것이 틀림없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제퍼슨 호프는 벌떡 일어서서 두 사람을 구멍으로 안내했다. 그는 최대한 속력을 내 들판을 가로지르며 앞서 나갔고 루시가 힘이 모자랄 때는 부축하거나 거의 안고 달리다시피 했다. 빨리요, 빨리. 호프는 이따금 숨을 헐떡거렸다. 여기저기 보초들이 서 있습니다. 모든 게 속도에 달렸어요. 빨리요. 일단 큰 길에 들어선 그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딱 한 번 사람과 마주칠 수도 있었지만 미리 들판으로 숨어들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 호프는 읍내에 도착하기 전에 산으로 향하는 좁은 바위 두성이 오솔길로 빠져나왔다. 어둠 속에서도 까맣고 들쭉날쭉한 산봉우리 두 개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사이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가면 말들이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 계곡이었다. 제퍼슨 호프는 틀림없는 본능으로 커다란 돌 사이의 말라붙은 계곡바닥을 따라 방향을 잡았고 결국 바위에 가려진 후미진 곳에 메어든 충실한 짐승들을 찾아냈다. 페리어는 노새에 루시를 태운 후 말에 올라탔다. 다른 말을 탄 제퍼슨 호프가 깎아지른 듯한 위험한 길을 따라 앞장섰다. 그곳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의 자연과 맞서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곤혹스러운 길이었다. 한쪽으로는 거대한 바위들이
수백 미터도 더 되는 높이로 시커멓게 치솟아 있었는데 위협적일 정도로 험준한 모습이었다. 울퉁불퉁한 표면에 솟은 현무암 기둥들은 화석이 되어버린 괴물의 갈비뼈처럼 보였다. 반대편에는 바위 덩어리들과 돌 부스러기들이 정신없이 얽혀 있고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 사이로 아무렇게나 난 길은 가끔 너무 좁아지기도 해서 세 사람은 한 줄로 서서 움직여야 했다. 게다가 길이 매우 험해서 말을 타는 솜씨가 아주 좋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도 도망자들의 마음은 가볍기 그지없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과 끔찍한 절대 권력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내 자신들이 여전히 성도들의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가장 험난하고 인기척도 전혀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루시가 위를 가리키며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길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 혼자 보초를 서는 사내의 시커먼 모습이 하늘을 배경으로 똑똑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그 사내를 발견한 순간 상대방도 이쪽을 알아봤다. 누구냐? 보초가 군대식으로 묻는 소리가 조용한 계곡 사이에서 울려 퍼졌다. 네바다로 가는 여행자들이요. 제퍼스노프가 안장에 매달아둔 소총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혼자 보초를 서는 사내는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은 듯 방아쇠 울에 손가락을 기운 채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누가 허가를 했지? 사내가 물었다. 거룩한 사인 장로회라오. 페리어가 대답했다. 모르몬 교도들과 함께 지내본 그는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다. 9에서 7. 보초가 큰 소리로 말했다. 7에서 5. 제퍼슨 오프가 얼른 대답했다. 정원에 숨어있던 사내들이 한 말을 기억해낸 것이다. 통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요. 위쪽 바위 위에 선 사내가 말했다. 보초가 있던 곳 아래를 벗어나자 길이 넓어졌고 말들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뒤를 돌아보니 혼자 보초를 서는 사내가 총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드디어 선택받은 사람들의 외곽초소를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자유였다.